농산업경영과에 근무하고 있는 소남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농산물 소득조사 영상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작년도에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올해 새로 업무를 맡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업무를 맡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이 교육 자료는 아미스의 이 발표 자료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조사 업무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년도 농산물 소득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그 전에 잠시 작년도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소득조사 및 분석 방법, 그리고 조사 및 분석된 내용을 어떻게 시스템에 입력을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소득조사 담당자님들의 현장 의견과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농산물 소득조사 실집행 내역입니다. 작년은 소득조사 최초로 12억 원가량의 추경이 있어서 8개 도원에 90명의 지원 인력을 저희들이 고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군 또는 도원에 따라서는 지원 인력을 활용하셔서 농가경영기록장 작성 지도 및 그리고 자료 입력이라든지 기타 소득조사 관련 업무를 잘 마무리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실집행률을 95%에 가깝게 집행을 해주셔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그리고 작년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간단히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5,300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기록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정사업 자율평가, 상대평가입니다. 자율평가에서 평가 점수를 좋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소득조사만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소득조사가 포함된 농가경영지원이라는 단위사업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가 소득조사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위사업 평가에서 미흡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0%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가 사례금이 줄어들면서 기록조사를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조사로 1,500농가, 즉 지역 작물과 그리고 인삼 4년근, 그리고 맹류, 겉보리나 쌀보리류는 저희들이 면접조사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조사 체계는 보신 것처럼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7개 도원에서는 시군과 도원 그리고 진흥청을 거치는 조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남과 경북은 도광역조사 체계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사 작물과 농가수를 보시면 119개 작물 5,300농가는 동일합니다만 승인 작물 조사 농가수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정이 3농가 정도의 증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작물이 변경된 경우는 제주도에서 기존에 조사했었던 겨울 감자 대신에 기장이라는 식량 작물로 변환 요청을 하여서 이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보시면은 전년 대비 크게 바뀐 점은 크게는 한 가지입니다. 조사 방법이 100% 기록조사에서 면접조사로 바뀌었고, 조사 체계 및 조사 작물 농가수는 큰 변화가 없으며 작물 변경은 제주도 지역 작물에서 겨울 감자와 기장이 들어오고 나갔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소득조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점이 물론 소득조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오른쪽에 작성하였으며 그 문제점에 대한 구분을 크게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신뢰성입니다. 자료의 신뢰성이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통계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통계청에서 진행을 하고 통계청 주관하에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이 통계 품질 종합 지수를 하는데요. 19년도에는 5점 만점에 4.5를 받았고 작년도에는 5점 만점에 4.7점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계 품질은 전년도보다 상승하였다. 그리고 등급은 우수 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의성과 비교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이 시의성과 비교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소득조사 자료를 8월 말까지 발간을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교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농축산물 생산비 자료를 미국이나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주요 국가별 5개국 농축산물 생산비 비교 자료를 발간하여서 시의성과 비교성을 향상하는 것에 그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분을 신뢰성과 활용도,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나누어서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아미스에 자료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다음 페이지로 옮기기 전에 드릴 말씀이 소득조사의 가치 연구의 부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단어가 잘못됐는데요. 예. 우리가 소득조사를 하면서 이 소득조사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영농 피해 보상이라든지 농림업 생산지수, 그리고 다양한 정부 정책, 과수화상병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직불제에 대한 직불금을 어느 소농의 기준은 어떻게 할지, 그런 다양한 것을 정책을 수립할 때에 저희 소득조사 자료가 참고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성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성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가치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이 소득조사 사업, 그리고 이 소득조사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출물인 그 자료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 지금까지 연구가 부재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소득조사 사업 자체와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자료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가치를 한번 추정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한번 소득조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갖고자 합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 조사 체계와 그리고 도광역조사 체계가 각각 수행기관별로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 동안 농산물 소득조사 추진 계획 중에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결과를 활용하고 발간물을 자료집을 내는 데까지의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시행 주체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1년 동안 물론 매년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줄기 내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업무 체계로 소득조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조사는 77년도에 표준소득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정식 국가 승인 통계로 승인을 받아서 2002년도부터 지금에 이르러오고 있고, 승인 통계를 받기 때문에 통계청과의 밀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국가 승인 통계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선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소득조사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소득조사를 해야 되는가? 소득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인 것이 기록입니다. 기록된 것을 조사를 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농업인이나 모든 경영주, 농업 경영주든 아니면 일반 기업주든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된 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소비되고 지출되는 것들, 얻게 되는 것들, 잃게 되는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서 나중에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잘된 점은 무엇인지를 평가를 해서 그걸 다음 차수에 설계를 반영을 해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이 5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5가지의 경영주로서의 경영 행위라는 게 있을 때에 소득조사는 결국은 이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분석할 자료가 필요한데 그 분석할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자료가 없게 되면 분석할 것도 없고 분석이 없다면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평가 자체가 안 됩니다. 평가를 하진 않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잘한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발전적인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농업이, 특히 농업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산물 소득 조사를 통해서 이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이 농업 소득이 늘릴 수 있는 방안, 급격한 증가는 아니더라도 감소를 줄이고 그걸 유지할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경영 기록이고 그 경영 기록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소득 조사의 목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 표현하면 농산물 소득 조사는 결국 무엇이다?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한 연구와 그리고 지도, 이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경영 개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저희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경영 개선의 연구와 지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농산물 소득 조사의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농산물 소득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농의사 결정, 그리고 각종 재해 피해 보상, 그리고 농업 생산액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산업 연관표를 만듭니다. 각 산업별로 생산자별, 소비자별, 정부, 해외, 그리고 생산자 안에서는 생산물이 있고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산업과 산업 간에 어떻게 서로 이어져 있고 연결을 하고 그리고 유발 효과를 내고 다양한 부수적인 추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국민 계정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의 자료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산출 자료를 통해서 산업과 산업 내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경영기록장을 가지고서 했지만 금년에는 경영기록장과 함께 소득조사표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영기록장을 작성 및 지도를 농가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 작성된 경영기록장을 저희들이 스캔을 해서 그것을 도원에 제출하시면 그걸 도원에서는 취합하여 저희 쪽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농가 기록에 대한 근거와 함께 농가 사례금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경영기록장과 소득조사표라는 이 조사 도구를 통해서 주로 조사하는 내용은 총수입과 생산량, 그리고 이 생산을 얻기 위해서 투입된 비료나 농약이나 종자, 기계, 인건비, 그리고 토지, 임차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입량과 투입 비용, 그리고 작업 단계, 육묘장과 본밭에서 크게 두 가지, 예를 들면 일반 작물, 식량 작물에서는 육묘장과 그 다음에 본포에서 이루어지는 크게 두 개의 작업 단계가 있고 육묘장 안에서도 그 육묘에 대한 시작, 하다못해 육묘장 안을 청소하는 것부터 그리고 하우스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밭에 넘어가면 거기서 정식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확을 하고 수확 후에 뒷처리까지 토양 훈증기 같은 걸 통해서 토양 소독으로 해서 최종 마무리 짓는 그 작업 단계별 투입되는 노동 시간을 조사하는 것이 각각 조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9장목 5,300농가, 고구마, 감자, 사과, 배, 복숭아, 단감을 비롯한 승인 통계 50장목을 4,113농가로부터 조사를 하고 나머지 지역 작물, 아까 말씀드린 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나는 한라봉이나 레드양이나 뭐 간평, 베니마두나 같은 망감류들, 지역 특화 작목 위주의 승인 통계 작목 69작목 1187농가 합쳐서 5300농가 119개 작물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가을에 저희들이 2021년도 경영기록장 작성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일반작물, 채소, 그리고 과수 경영기록장의 표지를 보고 계시고요. 이제 경영기록장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록장을 펼치시면 물론 내용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농가 경영주에 대한 기본적인 개황입니다. 농가 경영주의 연령, 영농 경력, 그리고 조사 대상 작목의 재배 경력, 그리고 가족 내 그 해당 영농 종사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경영주의 경영 규모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설과 농기계,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농기계 시설을 적는 것이 아니고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조사 대상 작물의 생산, 재배, 수확에 해당되는 그 시설과 농기계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실 내용은 실제 설치나 구입 연도,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 규모나 평, 아니면 여기는 몇 대, 그 다음에 구입 비용, 그 다음에 해당 작물에 얼마나 사용되느냐, 즉 조사 작물 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조사 작물 부담 비율은 농기계나 시설 같은 경우는 1년 12달 중에서 그 조사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데, 생산하는데, 수확하는데 사용한 농기계나 시설을 사용한 개월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2월 중에 실제 그 농기계를 그 조사 작물을 재배하는데 3개월을 썼다 하면 12개월 중에 3 해가지고 4분의 1 해서 예를 들자면 조사 작목 부담 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총 수입을 가지고서 토지 비용 산출할 때 하는 부분은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 현황에 대한 것들도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주로 딸기를 재배하고 계신 농가인데요. 딸기에 대해서 참 다양한 교육을 3월부터 8월에 걸쳐서 받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영농일지입니다. 공익 직불제가 되면서 거기서 의무사항 중에 하나가 영농일지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주로 일자별로 보시는 것처럼 일자별로 그 해당 일자의 조사 작물에 했던 작업명, 그리고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자가와 고용과 위탁입니다. 자가는 저희가 5인에서 29인 제조 평균 시간당 저희들이 임금 단가 자료를 제공하고 시스템에 반영하기 때문에 자가에 해당되는 영농일지는 시간만 보시는 것처럼 시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고용의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난이도라든지 시간, 그리고 그날의 인력 시장에 따른 인건비 상황에 따라서 금액도 물론 일당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과 금액을 적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위탁이 있습니다. 소득조사표에도 그렇고 경영기록장에도 그렇고 위탁 농작업 기계, 위탁 영농비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잘 작성을 해주십니다. 파종이면 파종, 겨운정지면 겨운정지, 수확 같은 것들을 잘 작용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농작업 기계, 위탁 영농비를 잘 작성을 해주시는데 간혹 이 영농일지에 혹은 소득조사표에 이 해당 위탁 영농을 했을 때의 그 시간까지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경영기록장의 종자 종묘비입니다. 이 농가 같은 경우는 33,000주에 1,155만 원을 가지고서 5만 원 해당되는 종묘를 구입을 해서, 여기도 보시면 가급적이면 물론 자가든 구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비고란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정보, 이 해당되는 33,000 종묘를 자가로 했는지 아니면 구입을 했는지, 물론 자가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육묘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육묘장을 운영하기 위한 영농 광열비라든지 물을 준다든지 거기에 육묘 상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토가 들어가고, 또 사람들의 그 육묘장을 관리하는 하우스 관리 시간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종자를 통해서 파종을 해서 육묘장에서 길러서 본밭에, 본포에 정식을 하시는 그 과정을 모두 다 기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 방법, 이 보고 계신 게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2021년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방법 책자를 저희들이 새로 발간을 했는데요. 이 발간 내용은 큰 틀에선 큰 줄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본 내용 하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추가를 하였고, 그리고 수치들을 조금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원래는 이번 주 오늘 교육 받으시기 전에 배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발송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도착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넘어가서 종자를 가지고서 실제 육묘장을 운영해서 묘를 키워가지고 본포에 정식을 할 경우 모든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는, 특히 육묘장에 이르는 것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 보시면은 저희가 이 종자 종묘비에서 자가 육묘를 할 경우에는 실제 본포에 정식하는 그 묘수를 적고 그 한 묘당 그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를 가지고서 자가 육묘를 할지라도 종묘에다가 본포에 정식하는 종묘수와 그리고 해당되는 그 시장 가액이 있겠죠. 그 시장 가액을 적어주시면 육묘장에서 했던 모든 투입되었던 물이나 육묘 상자나 상토나 그리고 작업 단계별 노동 시간에서의 그 육묘 상장에서의 노동 투입 시간을 다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자가 육묘를 하더라도 이 종묘에다가 평가를 함으로써 이 종묘 안에 33,000주 그리고 1,155만 원의 육묘장에 있었던 모든 투입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바로 여기 종묘에 환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료 같은 경우 무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는 대체적으로 잘 보시는 것처럼 잘 적어주십니다. 다만 유기질 비료, 즉 부산물 비료 중에서 생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굽이나 여러 가지 분뇨 쪽에서는 사실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재배한 논에서 거두어들인 이 생집을 여기서 같은 경우는 4톤이 되겠죠. 4톤을 가져다가 뿌렸다. 부산물 비료. 이 경우에는 사실 자기 걸 자기가 썼기 때문에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하셔도 여기는 자가 생산이라고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생산비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생산비에 대한 그 기준 그리고 산출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입량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그 작물을 생산해서 수확하게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투입되는 자가든 자기가 갖고 있는 거건 작년에 쓰고 남았던 구입을 했던 무상으로 받았던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받았던 해당되는 그 투입량의 경제적인 가치는 모두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작목 생산에 대한 생산비가 과소 추정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집도 실제 4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생산이기 때문에 실제 화폐적인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화폐적인 지출이 아니고 그 투입을 했다라는 발생 관점에서의 비용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조사 작물을 생산하는데 재배하는데 투입이 됐다라는 그 발생의 기준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즉 시장가가 있으면 시장가가 없으면 비용가로 평가를 하시되 생집 같은 경우는 곤포 예를 들어서 뭐 400kg짜리 하나에 한 롤에 얼마다 그런 것들이 인근에 다 인근 시장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근 시장가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힘드시면 이 생집을 생산하기 위해 들었던 그 비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조사 작물을 재배하는데 투입된 것이 있다면, 사용된 것이 있다면 그 투입물은 가치로서 생산비에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농산물 소득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약비를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왼쪽 부분도 용도별로 농약을 잘 적어주시고 해당 비용도 잘 적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작성된 것을 보시면 실제 농약이 몇 월 며칠에 살포가 되었고 용도 외에 그 용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농약명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량과 금액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연작 피해가 없는 한 이 작물을 다음 연도 아니면 그 다음에도 계속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일자별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상당히 농업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농 기록을 통해서 이대로 했더니 병해충이 별로 없었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대로 했는데도 병해충이 오히려 더 많았다. 그렇다면 이 기존에 농약을 투입했던 날짜 그리고 용도 이런 것들을 바꿔봄으로써 경영을 개선하여서 병해충 방제를 그 다음 연도에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잘 적어주실 것을 농가에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보시는 것은 전기료입니다. 전기료는 월별로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농업인께서 경영기록장에 잘 작성을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별로 전기료가 잘 사용량과 그리고 금액이 잘 작성이 되었는지 혹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영농 일지를 보시면 실제 몇 월 달부터 시작해서 몇 월 달까지 수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하우스 내 소도까지 다 폐가지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한 영농 일지가 있습니다. 그 영농 일지에 따라서 사용되었던 그 기간과 기간 그리고 그 기간 사이사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수도광열비 중에 전기료는 이렇게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가 있습니다. 유류비는 물론 산출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에 실제 얼마나 사용했는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스 탱크에 대한 게이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밑에처럼 1월부터 끝에까지 쭉 적으시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유류를 구입을 해서 다 쓰고 다시 탱크에 다시 새로 산 유류를 다시 저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과 시간 사이에 있는 것, 저장 탱크 안에 있었던 유류는 다 소비가 된 것입니다. 즉 조사 작물을 재배하는데도 소비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작물에도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일단 사용량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조사 작물의 재배에 사용한 기계라든지 주로 기계가 되겠죠. 기계에 대한 부담 비율을 곱하셔서 해당 유류비를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재료비와 소농구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전남도원에서 만든 책받침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 기록장을 검토를 하다 보면 홈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우이라든지 장화 같은 것들, 즉 소농구죠. 소농구가 기타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기타 재료비에 해당되는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화분이라든지 꽃가루 같은 것들이 아니 수정벌 그런 것들이 소농구비에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즉 농구와 재료는 엄연히 다르겠죠. 기타 재료비는 소득조사 책자에도 있지만 종자나 농약이나 비료나 수도 광열비 같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로 구성된 재료를 기타 재료비에 다 기입을 합니다. 하지만 소농구는 그 농기계이긴 하지만 작은 농기계, 즉 감가상각의 필요가 없는 농기계로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소농구는 사람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사용을 할 때 사람 신체와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끼, 작업을 할 때 수학 작업이라든지 어떤 전정 같은 작업을 할 때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끼를 입게 됩니다. 그 조끼가 그러면 기타 재료비인가 소농구비인가 헛갈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끼를 입었을 때 조끼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작업자가 입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끼 같은 경우는 기타 재료비가 아니고 소농구비가 되겠죠. 하지만 끈이나 실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하우스 내부 안에 끈이나 유인줄 같은 것으로서 열매를 고정하고 가지를 고정할 때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를 마치면 그대로 하우스 내에 남아져 있고 사람과의 추가적인 접촉과 연결은 더 이상 수확이 끝나고 뒷마무리 작업까지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사람 신체와의 밀착도 사용 당시에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농구비와 기타 재료비를 충분히 잘 구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소농구비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량과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재료비는 비닐이라든지 같은 경우는 한번 쓰고 어차피 그냥 1년만 쓰게 되면 교체 주기는 1년이 되겠고 육묘 상자 같은 경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가 육묘의 경우라 할지라도 종묘로 계산을 하실 경우에는 이 육묘 상자는 적으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비용을 중복 계산하는 게 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수정벌 같은 경우, 수정벌이나 인공 화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교체 주기를 안 쓰셨는데요. 55만 원에 1년이다. 그리고 조사 장목 비율의 80%다라는 말은 이 수정벌을 100시간을 썼으면 그중에 80시간은 해당 조사 작물에 적었고 해당 조사 작물에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20% 시간은 다른 조사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 재배에 화분의 수정 작업에 사용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유지비가 있고요.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수리 유지비는 말 그대로 경상적인, 일상적인, 정상적인 수리 유지비입니다. 즉 태풍이 와서 하우스가 다 날아가서 하우스 비닐을 다시 하고 기둥 지주대 세우면서 1억짜리 하우스였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 비용으로 한 5천만 원이 나왔다. 과연 이건 수리비인가? 이건 수리 유지비가 아닙니다. 소득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리 유지비는 경상적인 수리 유지비입니다. 즉 트랙터에서 로타리로 경운 정지를 하는데 로타리 발이 마모가 돼서 로타리 발을 갈았다. 이건 수리가 되겠죠. 그리고 트랙터를 조사 작물 중에 사용하는 그 트랙터가 있는데 윤활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프링이 나갔다. 그래서 윤활유를 바꿨다. 스프링을 바꿨다. 교체를 했다. 그 경우에는 수리 유지비가 됩니다. 즉 거기에 대한 기준이 바로 신조가의 10%를 초과하는 넘어버리는 그 수리 유지비는 저희들이 소득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리 유지비가 아니고 그것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일상적인 수리 유지비가 아니고 고정 자산 가치의 증가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수리 유지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때 수리 유지비는 0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것들에도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장목반 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 아니면 그 조사 작목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전문 서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 기타 비용에 출하 비용에 해당되는 어떤 위탁 수수료, 상하차 수수료, 운송료, 그 다음에 택배비 같은 것을 기입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출하 비용은 저희들이 평가액, 주산물, 총수입을 계산할 때 그 주산물 평가액과 부산물 평가액을 계산할 때 저희들이 빼주는 거고 기타 비용에는 출하 비용을 적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출하 비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긴 임차료와 위탁영농비를 적으시는 거고 출하 비용은 어디다 적으시는 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영기록장에 보시면은 총수입 및 생산량을 작성하시는 생산 판매일지가 있습니다. 출하 비용은 바로 여기에 적으셔서 이 판매액에서 출하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이 날짜 기간 동안 이 작물을 출하했을 때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벌어들이는 생산물에 대한 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액을 구할 때에 바로 이 출하 비용은 여기다 경영기록장이라면 안에서는 출하 비용을 이 안에 작성하셔서 평가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하 비용은 기타 비용에 적으시는 게 아니고 생산 판매일지에 판매액 옆에
출하 비용에 꼭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쭉 정리를 경영기록장에 정리를 하고 소득조사표에 옮겨서 분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조사 장목을 재배했을 때 벌어들이는 총 수입과 그리고 이 총 수입을 벌어들인 데 투입된 모든 투입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비용으로 적혀져 있고 그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수익성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총 수입에서 중간재비, 아까 말씀드렸던 종자 종묘비부터 기타 비용까지 뺀 중간재비를 빼면 바로 부가가치가 됩니다. 즉 부가가치는 바로 무엇인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 즉 생산 요소, 인력과 자본과 토지의 부가가 되는 그 가치입니다. 즉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생산 요소를 중심으로 그 가치가 부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득이 되겠죠. 소득은 어떻게 산출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재비에다가 여기 있는 토지, 기계, 시설, 임차료, 그리고 위탁영농비, 고용노동비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것은 같은 것은 여기 있는 것은 사람과 자본과 토지인데 이것은 다 자기 것이 아닌 빌린 것 혹은 구입을 한 것입니다. 즉 실제로 돈이 나간 것이 되겠죠. 명시적인 비용입니다. 하지만 생산비는 바로 이 암묵적인 비용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왜냐? 자기가 그 조사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생산 요소, 즉 자기가 가족 식구도 동원할 수 있는 가족 식구도 많고 자기가 갖고 있는 농기계, 시설, 토지가 있다면 굳이 남을 고용하고 땅을 빌리고 기계를 빌리고 시설을 빌릴 필요가 없겠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조사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중간 재비가 들어가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기계, 토지, 시설도 없으면 결국은 이 암묵적인 비용은 적지만 명시적인 이 화폐 지출 비용은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실제 보면 단위 면적의 소득을 보게 되면 큰 농가일수록 기존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기계, 시설, 토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비용이 적게 나와서 소득이 높아 보이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농일 경우에는 단위 면적으로 환산을 하게 될 때 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기본 자본 즉 토지나 기계나 시설 같은 자본이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시장에서 일일이 빌려오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에 나오는 비용이 커지고 여기는 자기는 갖고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같은 작물을 재배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소득 규모가 크면 모든 생산 요소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덜 빌리고 덜 사기 때문에 소득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작은 농가일 경우, 소농일 경우에는 갖고 있는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실제 자기 것보다는 시장에서 구입하고 빌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는 경향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향으로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소득조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경영기록장의 유의사항으로 결국은 무엇이다? 투입량, 사용량을 기록하는 것이다. 실제로 즉 유기질 비료를 100포를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100포를 다 투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100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입량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용량과 투입량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조사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직불제, 직불금 보상, 그 다음에 과수, 화상병 같은 손실 보상, 그리고 농림업 생산지수, 생산액 판매, 스마트팜 도입 성과,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자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득조사 담당자분 한 분 한 분이 한 농가, 한 작물을 조사하고 계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수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사정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소득 조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힘을 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소득조사는 어떻게 되느냐. 조사 대상 범위는 부업농가나 영세농가가 아닌 우리는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정상 수확을 한 농가가 바로 저희 소득조사 5,300농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사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절반 이상이 났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대체 농가로 조사를 해서 소득조사표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농가가 경영기록장을 작성하는 농가를 하더라도 피해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영농을 지속할 수 없다, 조사를 할 수가 없다 할 경우에는 다른 농가를 대체하시고 대신에 이제 그 농가에게는 소득조사표에 해당하는, 물론 경영기록장을 할 경우에는 한 농가당 16만 원이 사례금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득조사는 8만 원이죠.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농가에는 조사에 임했던 그 기간만큼의 금액을 사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조사로 긴급하게 조사를 하는 농가에 8만 원을 지급하셔서 농가를 대체를 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1기작, 과수는 연간, 그리고 단연생 작물들이 보시는 것처럼 인삼, 도라지, 작약 등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 규모는 실제 노지 같은 경우는 두렁 주변으로 해서 이랑과 고랑을 포함을 한 면적이 되겠죠. 실제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재배 면적이니까 고랑을 빼고 이랑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면사무소인가요? 거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고랑에다가 뭘 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랑이 없다면 그 이랑에 식부한 그 작물을 재배를 할 수 없겠죠. 자기가 들어갈 수도 없고 기계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지의 경우 실재배 면적은 이랑과 고랑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고,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하우스 내부 실재배 면적인데 그 중에서 하우스 안에도 작업장이 있고 창고가 있고 선별장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에서는 그 부대 시설 면적은 제외를 하시고 면적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자본, 이건 어디까지나 면적 조사할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토지 자본 용역비나 임차료 같은 것들로 계산할 때는 당연히 부대 면적까지도 포함을 해야죠. 왜냐? 그 부대 면적 안에 들어가 있는 선별기, 난방기, 그런 차지하고 있는 그 기계나 시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이 바로 그 해당 조사 작물을 재배하는 데 투입되는 실제 기계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나 기계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포함을 해서 기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 작물별로 조사 기간과 입력 기간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문으로 저희가 2020년도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 입력 완료를 이번 달 말까지 최대한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농가 수치 가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은 주산물 평가액에서 주산물 수량으로 나는 것이 농가 수치 가격이다. 한 번에 거두어서 포전 거래로 아니면 한 번에 팔아버리면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나갔을 때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판매 예정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친지에게 나눠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출하 저장, 판매 예정이나 자가소비 농산물 같은 경우는 성출하기 농산물 농가 수치 가격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농가 수치 가격의 원칙은 첫 번째, 주산물 평가액에서 주산물 수량으로 나누면 되지만 여러 차례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 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과수도 그렇고요. 식량작물이 아닌 이상, 포전거래가 아닌 이상은 여러 번 판매하는, 이것이 원칙이고 여러 번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판매하려고 남겨놓은 경우 내가 소비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바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용 같은 것을 할 때에 비료를 예를 들어서 부산물 비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복합비료 4포대 20kg, 아니 5포대 20kg, 100kg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사왔다. 지불 가격만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입 가격에는 이 지불 가격뿐만 아니고 구입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비료, 복합 비료 5푸대 100kg를 갖고 오는 비용까지도 원칙적으로는 적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료 5푸대, 복합 비료 20kg 한 포대에 10,000원, 5포대면 50,000원 그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적고 계시죠. 그 다음에 원칙은 또 무상이나 자가소유 혹은 작년에 쓰고 남았던 비료를 이번에 쓰는데 굳이 이것을 적어야 되느냐? 당연히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 저희는 소득조사할 때 생산 비용, 투입 비용을 산출하는 기본 기준은 바로 무엇이다? 그 생산 요소를, 그 투입 요소를 사용하는, 투입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구입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실제 그 해당 연도에 그 투입량, 해당 농약을, 해당 비료를, 해당 종자를, 해당 연료를 사용을 했다, 투입을 했다 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비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밑에 보신 것처럼 녹비를 갈아서 비료를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녹비 헤어 리배치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과원 조성비 할 때, 과원을 조성할 때 1차 년도에 하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어차피 뿌려야 될 부산물 비료, 퇴비 같은 것들을 녹비를 통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녹비 생산량이 바로 그대로 부산물 비료 투입량,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녹비 생산에 투입된 여러 가지 종자 비료 노동이 바로 부산물 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체 비용 산출법이 되겠습니다. 즉 부산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즉 녹비를 사용했는데 이 녹비의 비용과 생산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다양한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비용으로 잡는 것이 바로 대체 비용 산출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 해당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바로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배부될 소득조사 분석 방법론 책자입니다. 이 해당되는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페이지가 바로 분석 방법 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러면 일단 위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페이지로 소득조사 방법론 책자를 참고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소득조사의 범위, 과연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되느냐. 요즘 4차 산업, 6차 산업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4차 산업 가공, 6차 산업 체험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소득조사는 생산 그리고 저장까지입니다. 그러면 가공에 생산된 가공으로 써버린 그 수량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농산물 소득조사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입 지출, 수지의 관점이 아니고 수익, 발생 관점에서 그 투입이 발생을 했느냐, 그 이익이 발생했느냐, 이 발생 관점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돈에 들어오고 나감, 출납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조사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투입이 되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비용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소득조사 표상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고요. 이것을 아미스상에서 입력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조사는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아까는 경영기록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소득조사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기록장에서도 경영주에 대한 일반 현황, 경영주의 뭐 나이, 연령, 시설, 기계 같은 것을 하듯이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조사표에서는 경영주 현황에서 해당 재배 조사 작물들을 포함한 재배 면적, 영농 경력, 주소,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실제 교육 시간도 조사합니다. 즉 경영기록장과 비슷하지만 좀 더 축약된 조사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실제 조사 농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 소득조사표 분석 방법 9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기존 조사 농가를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조사 농가가 아닌 신규 조사 농가로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94페이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조사 농가에는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같이 그 해당 연도, 조사에 참여한 해당 연도, 그리고 그 지역, 도와 시군으로 구성된 고유번호를 배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조사 농가가 더 이상 그 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경우에는 조사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농가 이탈을 허용하여서 다른 농가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할 경우에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영구 결번 처리하고 다른 농가가 그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가는 다른 농가 고유 번호를 사용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고유 번호 관리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작물 현황에 있어서 작물명과 주품종, 재배면적까지 잘 적어주십니다. 다만 이 재배기간과 수확기간을 작성하실 때에 이 재배기간은 말 그대로 파종부터 수확을 포함해서 수확 후 뒤처리까지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배기간은 수확기간은 이 재배기간 안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같거나 빠를 수가 있겠죠. 즉 재배기간이 21년 5월 하순이라면 수확기간은 21년 5월 하순이거나 5월 중순은 될 수 있어도 6월 초순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잘 유념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기간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유동자본 용역비를 자동적으로 산출할 때에 재포기간을 저희들이 이용을 합니다. 산출할 때. 따라서 이 재배 기간을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유동자본용역비를 잘 계산하고 유동자본용역비를 가지고서 결국 최종적인 생산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배 기간과 수확 기간의 차이는 명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는 것처럼 이제 총 100kg를 생산해서 90kg는 판매했고 5kg는 이제 판매하려고 하고 5kg는 자가 소비했다. 어떻게 농가 수치 단가를 구하느냐. 실제 판 것은 판 기록이 다 있고 출하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평가액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 바로 보시고요. 하지만 이게 한 번에 판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팔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바로 다음 39번 슬라이드에 있고요. 40번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미판매, 즉 아직 화폐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미판매와 그리고 화폐화가 될 수 없는 자가소비나 이웃친지 제공 등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kg를 생산해서 90kg를 판매하고 금액으로는 100만 원을 받는데 출하하는 과정에서 90만 원이 발생했다 하면 판매액에서 출하 비용을 뺀 90만 원이 바로 주산물 평가액이 되고 주산물 평가액 90만 원을 바로 판매 수량으로 나눈 이 90kg로 나눈 것이 바로 농가 수치 단가 키로당 만 원입니다. 즉 일자별로 본다면 총 90kg를 팔았는데 생산 100kg 중에 90kg를 팔았는데 1월 상순에 10kg, 2월 중순에 50kg, 그리고 3월 상순에 30kg를 각각 이와 같은 판매액과 판매 비용을 거쳐서 평가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복잡하게 말하면 가중평균이 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만 원 더하기 45만 원 더하기 27만 원에서 총 90만 원이 평가액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판매량 10kg, 50kg, 30kg 합쳐서 90kg가 됩니다. 즉 90만 원을 90kg로 나눠서 키로당 만 원이 바로 농가 수치 단가. 3번 팔았을 경우로 하더라도 한 번 파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이와 같이 작성을 소득조사표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판매한 것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아까 성출하기 가격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오이 촉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득조사표에 보시면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오이 촉성은 2월 중순에서 3월 상순을 성출하기로 잡습니다. 즉
실제 판매는 1월부터 3월에 걸쳐 있지만 미판매나 자가소비는 성출하기에 해당되는 자료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왜냐? 성출하기 때 가장 물량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무래도 저장을 오래 하고 하면 품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을 성출하기 가격으로 가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5kg는 아직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5kg님이 자가소비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미판매, 자가소비 등 같은 농산물의 농가수치 단가는 성출하기 기준을 자료로 활용을 한다. 특히 오이 촉성은 성출하기가 2월 상순부터 3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 세 차례 판매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2월 중과 3월 상순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옮겨서 2월 중순과 3월 상순에 해당되는 평가액은 45만원, 27만원, 즉 판매액에서 출하비용을 뺀 평가액은 45만원에서 27만원이고 이때 해당되는 성출하기 판매량 50kg, 30kg 해서 뭐 수치단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여기서는 농가수치 단가는 평가액 성출하기에 2월 중순과 3월 상순의 성출하기 45만 원, 27만 원 합친 72만 원을 성출하기 판매량 80kg로 나누게 되면 키로당 9,000원이 됩니다. 아까 판매됐던 것은 키로당 10,000원이었고 미판매나 자가소비 같은 경우는 키로당 9,000원이 됩니다. 왜냐? 성출하기 기준 자료로만 계산했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앞으로 가서요. 90kg 실제 판 것은 10,000원에 키로당 파는 것이고 미판매나 자가소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성출하기 기준으로 키로당 계산한 것이 바로 45만원, 27만원에서 72만원 그리고 해당되는 80kg를 나눠서 키로당 9,000원을 각각 미판매 수량, 자가소비 수량에 곱해서 45,000원, 45,000원에서 최종적으로 99만원입니다. 그중 90만원은 판매된 가치, 9만원은 판매가 아닌 판매 예정 및 자가소비의 가치, 이 99만원이 돼서 최종적으로 99만원을 100원으로, 100kg로 나눈 것이 바로 최종 농가 수치 단가가 되겠습니다. 만원에 가깝죠. 왜냐? 수량이 100kg 중에 90kg, 100kg 중에 10kg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가 수치 단가는 판매 단가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 단가가 아니고 미판매나 자가소비 쪽으로 수량의 비중이 더 몰린다면 9,900원이 아니고 9,000원, 키로당 9,000원에 점점 가까운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화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B 플러스 B 더하기 C를 A로 나눈 것입니다. 즉 B가 무엇이다? 판매와 미판매 수량 95kg를 총 생산량 100kg로 나눈 것. 즉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판매될 거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즉 판매한 것과 판매될 걸로 기대가 되는 수량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 바로 상품화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40번과 39번과 40번을 보시면 농가 수치 단가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을 했을 경우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가공을 하게 되면 물론 단가는 기본적으로 농가 수치 단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을 하게 되면 가공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추가적인 기타 재료비, 유류, 포장, 기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소득조사, 표준소득조사는 생산과 저장까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공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미판매나 자가소비일 경우에는 성출하기 가격으로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가공에 해당되는 수량은 수량대로 잡아주되 그 해당되는 수량의 가격 평가는 생과 기준으로 한다입니다. 즉 아까 비슷한 예로 촉성 오일을 가지고서 피클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 100kg를 생산을 해서 20kg는 10만 원에 팔고
80kg는 피클로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팔았다. 그렇다면 이 오이 재배 농가의 소득은 110만 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생물 단가는 20kg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키로당 5천 원입니다. 즉 생물 단가가 키로당 5천 원이기 때문에 실제 가공용 수량 80kg에다가 이 생물 단가 키로당 5천 원을 곱하게 되면 40만 원이 됩니다. 즉 오이 피클 수량은 수량대로 잡아주되 평가액은 100만 원이 아닌 생과 기준에 5천 원을 곱해서 40만 원. 그래서 40만 원 더하기 10만 원을 더해서 오이 피클을 만드는 농가를 예를 들어서 소득조사를 했을 경우 평가액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110만 원이 아닌 50만 원으로 잡아주는 것이고 이 농가의 오이 생산량은 100kg로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물입니다. 부산물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지푸라기, 줄기, 깍지,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분뇨가 되겠죠. 부수적으로 생산돼서 판매를 하거나 자기가 소비할 경우에만 부산물이 됩니다. 즉 채소 같은 경우는 속가내기를 하죠. 속가내서 판매하는 것들 아니면 자기가 소비하는 것들 이것도 다 엄연히 부산물 평가액으로 시금치 같은 경우, 부추 같은 경우 완전 수확하기 전에 속가냅니다. 속가내서 판매를 하거나 자기가 소비할 경우에는 이 경우도 부산물 평가액으로 잡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물은 전체 판매액이 50%를 넘을 수 없음. 그 밑에를 보시면 양잠 약용에서 홍잠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 경남 산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표를 보게 되면 누에를 키우면서 뽕나무 밭을 갖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뽕나무에서 오디가 열립니다. 그러면 오디를 판매해서 얻은 소득이 부산물 평가액이 될 수 있느냐? 저희들의 정의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양잠 약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산물은 오로지 축산물 생산에 따른 분뇨, 즉 잔분만이 양잠 약용에서는 부산물 평가액이 되고 오디나 뽕잎을 판매한 것은 별도로 해야 되겠죠. 특히 농산물 소득조사에서 최근 오디를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문제는 이 양잠을 판매한 주산물 평가액 금액보다 오디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즉 총수입의 50% 이상을, 즉 부산물이 아닌 부수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닌 주산물까지도 그 비중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22년도에 5차 표본 설계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기존의 조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5차 표본 설계 때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이 기존대로 경남 산청에서는 기존대로 그대로 하셔서 시계열 단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산물에 대한 것은 바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것들, 분뇨, 줄기, 깍지, 수확 이전에 솎아서 판매나 자가 소비되는 것도 실제 부산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보리대 같은 경우를 건토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경우 이것은 보리, 겉보리나 쌀보리 재배에 따른 예를 들면 부산물 평가액으로 잡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자 종묘비는 아까 설명드렸죠. 자가 종묘는 가급적 종묘 시장가로 기입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육묘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입량, 투입요소, 노동 투입 시간은 모두 0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얻던 작년에 쓰고 남았던 모든 것들은 사용 시점, 투입 시점에서 시장 가격을 적용해서 시장 가격이 아니면 비용 가격을 적용을 해서 그 종묘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다양한 비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묘를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종묘를 활용해 재배하는 경우 종자 투입량 및 비용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종묘로 조사를 하시고 종묘로 조사를 하실 때는
정식기부터 수학기까지만을 재배 기간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즉 육묘장에서 있었던 그 기간도 빼주셔야 되고, 재배 기간은 종묘로 재배했을 경우에는 본답, 본포에서 재배하는 기간만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파종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자로 할 경우에는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지만, 종묘로 했을 경우에는 본포에 정식을, 이식을 해서 본포에서 자라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 투입하는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종묘의 경우는 정식기부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물 종묘 오이를 키우는데 대목을 호박을 가지고서 각각 2만 주 해가지고 4만 주를 40만 원에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정식을 했다. 종자 종묘비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종자 수량, 종묘 수량은 실제는 4만 주이지만 이것은 서로 이제 접목이 됐겠죠.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서로 접을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실제 수량은 2만 주로 적어주시고, 비용은 작물 종묘와 대목 종묘를 합친 40만 원을 적어주셔야 종묘 하나당 여기서 보시면 200원꼴이, 이 종묘 하나당 20원꼴이라는 게 나오게 정확히 종묘 단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연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미같이 예를 들어서 5년을 키운다 할 경우에는 처음 1년째 식재를 하고 나머지 4년 동안은 실제 식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년도만 종묘비가 발생하고 나머지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는 실제 현금의 지출, 화폐의 지출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비용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연간일 경우, 단연생 종묘일 경우에는 구입 비용에서 해당 연도를 나눠서 매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800만 원을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160만 원을 금년도에 적었으면 앞으로 4년 동안은 현금 수입이, 현금 지출이 명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160만 원을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적어주시는 것이 단연생 종묘의 종묘비를 제대로 정확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산물 비료는 보시는 것처럼 적어주시면 되고, 실제 생집 같은 경우도 시장가 아니면 비용가로 작성을 해서 해당 조사 작물을 재배하는데 투입된 투입이 있다면 이 투입 양에 대한 가치는 시장이면 시장가, 시장 가격이 없으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중심으로 한 비용가로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 퇴비를 자가 생산하거나 무상으로 투입할 경우, 기관 보조가 들어갈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입이 됐다면 그것을 어디로부터 얻었는지, 자기가 갖고 있던 거든지 시장으로부터 샀던지 누구한테 무상으로 받았던지 보조사업으로 받았던지 그 원천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구입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조사 작물에 재배하는데 투입 사용했느냐. 사용을 했다면 가격을 가치로서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시장가가 없으면 비용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기질 비료도 그대로 보시는 이 표에 해당 수량과 해당 비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농약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는 사용량이 아닌 살포 횟수가 되겠습니다. 각 용도별로 보더라도 이 부피라든지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살포 횟수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전에 바꿨죠.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조사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기계나 시설을 쓰게 됩니다. 기계를 굴리고 트랙터를 굴리고 저온 저장고를 쓰고 하면 당연히 전기와 경유, 면세 같은 걸 쓰게 됩니다. 기계를 사용했다고 작성을 했는데 수도 광열비는 공란으로 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기계나 시설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투입량과 투입량의 가치를 적어주시되 시장 가격입니다. 즉 경유가치 면세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면세유 단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가격으로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즉 보조를 받던 지원을 받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점에 투입이 됐다면 그 투입된 시점에서 그 투입량의 시장 가격입니다. 기타 재료에 보시는 것처럼 수량, 구입가, 교체, 주기, 조사장목 부담 비율입니다. 즉 여기는 외피, 내피가 씌워진 하우스 비닐의 50%라는 얘기는 6개월은 오이 촉성을 재배하는데 실제 썼고 나머지 6개월은 다른 장목, 뭐 호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사용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이 멀칭 비늘은 교체 주기가 1년이고 100%다. 즉 오이를 재배하는데 멀칭을 깔고 나면 다 걷어서 폐기 처분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끈도 마찬가지 1년 주기 100% 오이에만 다 쓰고 그 다음 작물, 전후작 작물은 사용하지 않았다. 포장재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포장재를 보시면 기타 재료에 간혹 이제 직거래라든지 다양하게 출하를 하게 됩니다. 출하하시게 되면 당연히 톤백으로 식량 작물처럼 넘기지 않는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포장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소농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작물 생산에 이용한 농구 중에 감가상각하지 하는 작은 기구입니다. 즉 괭이, 삽, 가래, 호미, 낫, 지게, 갈퀴, 못줄, 모 심을 때 줄 잡는 거죠. 이제 톱, 도끼, 망치, 가마니, 우이, 창화. 다 사람이 이 조사작물을 생산할 때, 사용을 할 때 신체를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임차 소농구비도 소농구비에 들어갑니다. 임차료에는 기계 임차료, 시설 임차료, 토지 임차료가 있는데 소농구에 한해서는 빌려 쓴 삽, 빌려 쓴 호미, 빌려 쓴 가래, 빌려 쓴 낫 같은 경우도 해당 조사 작목에 재배하기 위해서 빌려서 낫을 쓰고 호미를 썼다면 이것도 소농구비에 잡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 계산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조가와 내용연수, 그리고 사용연수, 조사 작목 부담 비율을 정확히 기입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조가, 구입 당시에는, 1년 차에는 구입 가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각 내용, 실제 기계별로 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양한 드론이라든지 새로운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연수 정확히 적어주셔야 되고 때로는 10년짜리 경운기를 15년, 20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용 연수를 15년으로 그대로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넣어주시면 자동적으로 신조가가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때 신조가를 내용연수로 나눌 때 사용연수가 내용연수보다 크게 되면 즉 내용연수 10년인데 15년, 20년을 쓰고 있다면 이 내용연수는 자동적으로 사용연수로 바뀌어서 15년 혹은 20으로 나눠서 조사장목 부담 비율을 곱해서 자동적으로 감가상각이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연수를 가장 정확히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라면 마찬가지 경운기 한 대만 적으시는 게 아니고 조사작물에 실제 경운기가 두 대를 사용했다 하면 두 대분의 자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연수 초과했을 경우 사용기간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리유지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경상수전, 수선, 경상유지입니다. 신조가의 10% 초과하는 것은 수리유지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리유지비로 포함을 시키면 안 되고 그 예로 바로 윤활유라든지 난방기 수리비로 다음과 같은 것을 했다. 조사 부담 비율이 20% 50%다 하면 각각 대농기구의 수리유지 횟수는 2회 그리고 해당 비용 그리고 조사한 종목 부담 비율을 집어넣어 기입을 해서 실제 27,000원이 수리유지비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아까 설명드린 기타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어느 비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비용들입니다. 그것들은 예를 들면 전문 서적, 재해보험료, 협회비, 장목반비입니다. 절대로 출하 비용을 기타 비용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출하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및 판매 쪽에 판매액 바로 옆에 출하 비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판매액에서 출하 비용을 뺀 것이 바로 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출하액은 절대로 기타 비용에 넣으시면 안 되고, 기타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협회비, 전문서적 구입비, 보험료, 장목방 회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장목 부담비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 같은 경우는 1년 12달 중에서 그 기계를 사용한, 예를 들어서 1년 12달 트랙터를 내내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오이 촉성에 6개월, 그리고 다른 것을 재배하는데 6개월 썼다면 12개월 나누기 총 그 기계의 사용 기간 월수가 12개월 중에서 실제 조사 대상 장목의 사용 개월 중에 6으로 나눠서 50%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타 비용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문 서적을 본 시간으로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 경우에는 바로 약간 좀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재배 작물의 총수입분의 조사 작물 총수입이다. 즉, 이 전문 서적 안에 내용이 뭐 농경과 원예 그런 책자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농경과 원예라는 3만 원짜리 책자를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권을 3만 원 주고 샀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에는 오이에 대한 자기 조사 작목 내용도 있지만, 또 다른 자기가 조사 작목은 아니지만 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다 할 경우에는 자기가 조사한 작물, 그리고 조사 대상 작물은 아니지만 자기가 또 재배하고 있는 작물, 그러니까 자기의 총 농업 총 수입을 자기 조사 작물 총 수입으로 나눈 것이 바로 조사 작물 부담 비율로 이렇게 가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인데요. 실제로 토지는 자가와 임차가 있습니다. 임차는 실제 수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세만큼을 정확히 기입을 하는데, 문제는 자가 토지입니다. 이것은 토지 가격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토지 비용입니다. 1년 동안 내 땅 400제곱미터를 오이 촉성에 재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줬으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바로 이 자가 토지의 토지 비용이 됩니다. 즉, 이 사람은 오이 촉성 재배를 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땅이 800제곱미터가 필요한데 자기가 마침 400제곱미터의 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00제곱미터만 빌린 겁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800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한데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으면 800제곱미터를 다 빌리는 것이고, 800제곱미터로 영농 설계를 했는데 자기가 800제곱미터를 다 갖고 있으면 임차는 없는 것입니다. 즉, 토지는 자가든 임차든 자기 작물을 재배하는데 투입이 됐지만, 다만 이 경우는 자가인 경우고 이 경우는 임차, 원천이 다릅니다. 하지만 오이 촉성 재배를 재배하는데 투입됐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400제곱미터를 20만 원으로 빌렸으면 당연히 자기의 땅도 400제곱미터도 이 땅이 없었다면 추가로 400제곱미터를 같은 돈으로 빌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 400제곱미터도 같은 임차료 20만 원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 장목 부담 비율을 곱해서 각각 20만 원에 75%, 15만 원, 15만 원에서 총 30만 원이라는 토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도 조사 작물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만약에 1년 동안 이 땅을 빌렸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총 수입이, 예를 들어서 오이 촉성과 오이 억제로 이기작을 하려고 비닐하우스 그 해당 땅을 빌려서 실제 소득이 여기서는 3천만 원, 촉성 오이는 3천, 오이 억제는 1,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총 빌린 땅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4천만 원 중에서 조사 장목에 해당되는 토지의 총수입,
촉성호의 총수입은 3천만 원, 즉 75%. 따라서 총수입을 기준으로 조사작물 부담 비율을 구해서 실제 지출했던 비용과 해당 조사작물 부담 비율을 곱해서 조사작물 부담 비용을 최종적으로 토지 비용으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뭐 문중 땅이냐, 뭐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같은 땅, 원천에 상관없이 조사작물 생산에 투입이 됐다면 그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가치를 산출해야 됩니다.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뭐 위탁영농비는 경영기록장이든 조사표든 똑같습니다. 즉 10만 원 주고 트랙터에다가 로타리 베이스를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뭐 오이밭에다가 했다. 근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또 다른 데도 했다니 40%에 해당되는 것도 이 1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조사 작물에 대한 위탁 영농비는 10만 원을 지불을 했지만 실제 자기 조사 대상 작목에다가 경운정지 위탁 영농 한 건 60%로 받기 때문에 6만 원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탁과 영농의 차이는 무엇이다? 위탁은 농기계와 사람이 결합이 돼서 일정 작업을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주로부터의 통제나 관리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하지만 고용은 다르죠. 고용은 기계와 상관없이 수학이나 파종같이 전문 수학단, 전문 파종단이 와가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일정 작업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영주의 통제가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탁과 고용은 가장 큰 차이점은 농기계와 사람이 결합된 것이 바로 위탁이 되겠습니다. 고용도임, 현금액과 급식물 평가액을 지불해서 하고요. 자가도임은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 기준 5인에서 29인 제조업 평균 임금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작업 단계별 노동 투입 노동 시간입니다. 조사를 하실 때 가장 힘드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작업 단계별로 실제 순서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돼서 긴맥이라든지 제초 작업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하여튼 이 부분은 해당 작물의 재배 기술서를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해당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신 상태에서 조사 작물에 대한 작업 단계별 투입 노동력 시간을 산출하실 수 있고요. 자가노동 보통 8시간 하루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작업 기계 위탁 영농 시간에도 해당 작업을 위탁으로 해서 시간을 소모했으면 이 위탁 시간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1일 고용 노임 1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시간당 하루는 8시간이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하고 총 고용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식 하루 일당을 8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총 고용 노동 시간을 곱해주니까 이게 바로 고용 노동비가 남녀 각각 나오게 됩니다. 자가 노동비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가 노동 시간만 경영기록장이나 경영기록장 영농일지 그리고 소득조사표의 작업 단계별 노동 투입 시간에 시간만 자가 노동비는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가든 임차든 결국은 그 주변 수세를 반영을 합니다. 토지 가격, 가치가 아닙니다. 해당 조사 1개 년도에 들어가는 토지 비용만 계산하는 겁니다. 토지 가격, 토지의 총 가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배 기간을 정확히 작성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유동자본 용역비의 산정식에 이 재포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이것 때문에 재배 기간과 수확 기간을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정자본 용역비는 자동적으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산출해서 신조가를 뺀 부분 현재가를 가지고서 5% 이자율에 조사장목 부담비를 곱해서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겠습니다. 즉 고정자본 용역비의 정의는 그 기계에 대한 이자율의 기회비용 이자율이 되겠고 유동자본 용역비는 말 그대로
이 조사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했을 때 본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은행 예금 이자를 포기한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산출되지만 공식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원조성비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성목 수령에 이르기까지, 즉, 조사년도 식재를 해서 총 수입이, 총 비용을 초과해서 순수익이 발생하는 손익분기점인 때의 성목 수령을 구해서 성목 수령까지 소요된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 그 조성비를 조사 과수의 내용 연수로 나눈 것이 바로 연간 조성비가 되었고, 과수 같은 경우는 종자 종묘비가 없기 때문에 조성비를 가지고서 종자 종묘비로 대신해서 중간재비, 경영비, 생산비를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20년은 이 3개년 동안 경북과 경남, 그리고 제주, 경북, 경남, 제주, 전남 이렇게 4개 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과수의 과원조성비를 산출하기 위한 재배 유형별 연구를 마쳤습니다. 이거 현장 실사를 마친 후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에 적용을 하여서 과원조성비를 보다 더 쉽게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기존과 똑같이 과원조성비를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55페이지, 56페이지, 그리고 다양한 사례, 비료비를 구하는 사례 56페이지, 그리고 책자를 기준해서 58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득의 구성 항목, 그리고 생산비의 구성 항목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생산비란 무엇이냐? 농산물 생산비는 조사작물 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천은 중요한 게 아니다. 투입된 것이, 사용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산비를 판단한 4가지 기준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작물 생육에 있어서 햇빛과 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햇빛과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투입은 되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경제 가치가 금전 지출의 유무와 상관없이 투입 사용 기준으로 한다. 원천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목적하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 작물 부담 비율을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계를 어딘가에 쓰긴 썼는데 과연 우리 소득조사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조사하고 있는 그 작물에만 오롯이 썼다. 그러면 100%지만 다목적 기계, 트랙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사 작물 부담 비율이 조금은 100%보다는 적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천재지변, 도난, 불가항력적인 손실은 생산비에서 제외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농가 교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87, 88페이지에 나중에 배부될 텍스트에 보시면 자료 내검, 자료 검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분만 보여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종을 조사한다. 당연히 종자 종묘비, 파종량을 조사합니다. 그와 동시에 추가 조사해야 될 것이 파종에 사용했던 기계가 있을 테고 그 기계를 사용했다면 유류가 들었을 테고 파종을 하면서 전후로 물을 줬을 테고 그리고 기계가 없다면 소농구를 이용해서 마무리 작업을 했을 테고 그리고 이 각각의 이 비용이 발생하기 위한 작업 단계별 노동 시간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조사를 할 때도 1차적인 조사와 함께 2차, 3차에 따르는 이 추가 조사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정교화하고 시스템에 반영을 하여서 이대로만 조사를 하고 입력을 한다면 최소한의 비용 누락을 막고자 하는 것이 이 자료검토 내검의 목적이기도 하고 금년도 농산물 소득조사, 통계품질 진단, 개선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는 전남도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부터 히읗 순서까지 있는데 과연 이게 기타 재료비인지 소농구비인지 보통비료인지 헛갈리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아미스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교육 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상치를 검토합니다. 물론 시군에서는 뭐 세농가 정도만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치, 4분위가 4개의 숫자 자체가 나올 수가 없겠죠. 세농가만 조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원이라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 통계적 이상치, 4분위수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상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식별하고 이상치가 있을 경우에는 재조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통계 자료의 품질을 높이는데 가장 주안점을 주고자 이번에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시군센터 담당자께서는 해당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이상치 검토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 내용은 8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 다음 슬라이드는 계속해서 조사표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그 순서대로 저희들이 쭉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화면과 함께 밑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면과 설명을 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조사표를 그대로 웹페이지 상에 저희들이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상에 대농기구와 영농시설이 섞여 있다. 이걸 시스템과 소득조사표를 최대한 일치시켜달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치를 시켰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번에 배부해드린 소득조사표에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 소득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도 또 이메일이라든지 제 연락처를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이 개선 방안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도농업기술원과 그리고 이제 특광역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얘기했을 때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조사표를 개선하자. 즉 공선 출하가 굉장히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선 출하를 공선 출하 상황을 소득조사표에 잘 녹여내기 위해서는 이 출하 비용에 대한 세분화가 상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공선 출하 속에 출하 비용으로 섞여버릴 수 있는 포장비라든지 인건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분화한 출하 비용을 적용하는 조사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리고 제작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비목 중심의 경영기록장입니다.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해당 비용 항목을 저희들이 집계를 하기에는 편하지만 막상 그것을 작성하시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같은 날 비료 주고 농약 주고 전정하고 막 다양한 걸 했으면은 일자별로 경영기록장이 되어 있으면 일자별로 한 페이지에 그것을 해당되는 칸에다가 그걸 적으면 되는데 같은 날 했다 하더라도 해당 항목이 다 다르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성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에서는 일자별 경영기록장을 작성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고 시스템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의 그 시스템을 한번 저희들도 소득조사에서 해서 확대를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조사 담당자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득조사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인 그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애가 경영기록장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작성 교육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비대면 시대에는 최소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비대면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센터별로 혹은 도면별로 그렇게 모아서 하고 거기에 따른 농가별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개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
죄송합니다. 너무 발표가 길었는데요. 하여튼 제 번호는 063-238-1201번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외에 또 다양한 자료를 아미스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질문은 못 받고요. 이 전화로 063-238-1201번 아니면 아미스 게시판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올릴 테니 이 밑부분 그 자료가 올라간 그 자료실 아래 댓글로 질문이라든지 의견을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2차 영상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